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9주차는 측정과 척도 안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1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의 타당도, 두 번째 측정의 신뢰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측정의 타당도입니다. 자, 보시면, 측정에서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다양한 특정 도구들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타당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지능 검사 측정 도구가 있어요. 이 지능 검사 도구가 과연 이 지능 검사 도구로서 그 지능 지수라든지 지능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자면은 A 지능 검사 도구가 있고 B 검사 도구가 있다고 쳤었을 때 A, B 중 어떤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해야지만 그 지능 지수의 그 속성, 개념, 이 지능 정확성 있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개념에서 살펴볼 것 중에 첫 번째가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자, 과연 그 검사 도구, 측정 도구를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는 바로 그 검사 도구의 내용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액면 타당도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내용 타당도의 개념은 이 해당 개념을 측정하는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 항목들이 측정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누가 내용 타당도로 측정하냐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직관이나 해당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보통 검사 도구가 개발된다 한다면은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자 바로 이 개념을 이 항목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나요? 뭐 5점 리커트 척도로 해서 적절하게 타당도가 높다 하면 5점, 적다 하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문가들이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용 타당도를 산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내용 타당도의 개념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죠. 왜? 연구자의 직관이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서 나타낸 타당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전문가의 편견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개념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준 타당도인데요. 기준 타당도는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그래서 이 기준 타당도에 있어서 기준은 현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장래, 이제 미래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현재 상태다 하면 동시 타당도라고 불리고 자, 장래 상태와 관련이 있다 한다면은 예측 타당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시 타당도의 개념을 보시면 이것은 현재의 상태와 연결된 기준 타당도죠. 이 동시 타당도는 한 개념의 측정 결과를 그것과 연결해서 병행해서 현재 발생할 것으로 믿어지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결과에 비추어서 타당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거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게요. 자, 기존에 척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도가 상당히 높은 측정 도구를 하나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결혼 만족도라고 쳤을 때 이 결혼 만족도 측정 결과와 이후에 이제 연구가들이 새로 뭔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죠. 새로 개발한 척도,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고 해볼게요. 이 부부 관계 측정 결과를 비교해서 두 척도가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었던 결혼 만족도의 이 결과와 부부 관계, 이후에 개발된 부부 관계 측정 결과가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죠? 부부 관계에 해당되는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 근데 반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결혼 만족도가 또랑 부부 관계를 저기 새로 개발된 부부 관계를 측정을 했는데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한다면은
이후에 개발된 부부 관계의 타당도가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또 기준 타당도에는 그 미래, 그쵸? 예측과 관련된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 예측 타당도가 또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는 현재 상태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어떤 기준들을 판별해서 예측할 수 있는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예측 타당도는 현재의 상태로부터 차후의 차이를 예측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주어진 측정 결과와 외적인 기준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서 타당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과 이후에 발생할 어떠한 측정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예측 타당도는 높다. 그 다음에 현재 주어진 측정 결과와 그렇죠? 외적인 이제 기준 그래서 차후의 차이를 나타내는 외적인 기준에 나타난 결과와 상관관계가 낮다 한다면은 예측 타당도는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개념 구성 타당도입니다. 이 개념 구성 타당도인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이론적인 틀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 실제적 또는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적절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정도. 자, 다시 말해서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방법이 바로 개념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구성 타당도인 경우에는요,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내용 타당도의 확인에다가 그것을 좀 더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갖춘 그런 타당도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배우셨던 두 가지 타당도 개념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체크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배웠던 내용 타당도, 전문가 타당도 내는 거 있죠. 그거 하나에다가 플러스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더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념 구성 타당도이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으로는 두 번째, 측정과 관련된 신뢰도 개념입니다. 자, 앞에서 타당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측정하는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타당도라고 한다면은 신뢰도의 개념에는요. 보시면 측정의 신뢰도. 자, 동일한 응답자에게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반복해서 그 측정 도구를 적용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의 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능 검사, 자 A라는 지능 검사 도구가 있어요. 이것을 그쵸? A 집단에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B 집단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관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측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또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1년을 쳤었을 때 똑같은 검사 도구를 하더라도 그쵸 2019년도에 측정한 결과랑 2020년도에 측정한 결과가 상당히 일치할 확률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측정의 신뢰도에 살펴볼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상호 관찰자 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신뢰도를 측정하는지 첫 번째 상호 관찰자 기법인데요. 2명 이상의 관찰자들이 관찰할 내용을 서로 익힌 다음에 관찰을 해서 개별 관찰자들 간에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아동의 놀이성을 측정한다고 쳤을 때 A 교수도 관찰을 하고 B 교수도 같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관찰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관찰 결과가 끝난 다음에 A 교수가 그 측정한 검사 결과랑 B 교수가 그 관찰한 검사 결과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또는 이 둘 간의 그 검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 검사 방법은요. 검사, 재검사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두 번 검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 예를 들자면 지능 검사를 측정을 한 데 있었을 때 동일 대상에게 예를 들자면 6개월 간격 또는 1년 간격으로 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네, 똑같은 검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 검사의 결과가 일치할수록 다시 말해서 검사, 재검사의 결과가 일치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도 측정 방법은요. 반분법입니다. 자,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자, 이 반분법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측정 도구를 두 집단으로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간의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지능 검사가 만약에 항목이 100개예요. 50개, 50개를 임의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네, 사용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무작위로 측정 도구를 그 두 집단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측정 도구의 이 A 결과랑 B 결과가 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내적 일관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반분법으로 측정했더니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대안법입니다. 이 대안법은 두 가지 유사한 양식의 설문지를 사용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자,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배우셨던 검사, 재검사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 똑같은 검사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재검사의 기법을 네,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대안법인데요. 이 대안법은 서로 다른 유사한 양식의 두 가지 검사, 시험을 친 다음에 네, 그 한 집단에게 친 다음에 이 두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네, 유사한 검사, A형 검사, B형 검사를 A라는 집단에게 동시에 실시했었을 때 A 검사 결과, B 검사 결과 상당히 일치할 확률이 높다. 상관관계가 높다 했었을 때는 당연히 대안법을 통한 신뢰도가 높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주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뭐, 물론 아무리 대안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쵸. 검사, 재검사, 대안법 역시 어느 정도의 이런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반복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측정을 항목 간에 어느 정도 평균 관계에서 산출을 해서 내적 일관성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방해하는 항목들을 측정 도구에서 하나씩 제외시켜 감으로써 각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실제로 이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하는 것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구주차 2강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측정과 관련된 뭐 타당도, 신뢰도이고요. 지금 파트 네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 표본 조사와 자료 수집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구주차 2강에서는 표본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 조사의 의의와 절차이고요. 두 번째 표본 추출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표본 조사에 있어서 네, 주요 용어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요소의 개념은 수집되어 분석되는 단위,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개 자료 분석의 단위와 일치를 하고요. 어떠한 요소라고 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수집 또는 뭔가 분석되는 단위, 그다음에 자료 분석의 단위랑 같은 용어로 쓰이고 그다음에 개인, 집단, 조직 등이 모두 표본 추출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집단이라는 용어인데요. 모집단은 모든 연구 요소 또는 분석 단위를 이렇게 모인 집합, 그 합한 집합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모집단은 자,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그 분석 단위 요소이죠. 분석 단위 요소들이 이제 모인 거, 집합.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하위 개념으로서 연구 모집단은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모집단은 모집단이 대한민국의 하위 개념으로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요소의 한 집합. 자, 그럼 여기서 표본도 궁금하죠. 표본의 정의는 모집단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 부산은 너무너무 커요. 그럼 또 부산의 뭐 성인들 를 모집단 쳤었을 때 부산의 성인 모집단은 다 우리가 연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죠.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표본이 어디냐? 그렇죠? 뭐 A라는 네, 대학의 뭐 몇 세 이상의 성인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바로 연구 모집단. 그래서 표본 그쵸 일부를 추출해서 연구 모집단을 마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모수의 개념은요. 모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모수. 그래서 어떤 우리가 표본 추출을 통해서 나타낸 이 모집단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성. 그 다음에 통계량은요. 모집단의 모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 근거해서 알아낸 모집단이 갖는 속성을 추정하는 양. 그쵸? 통계량. 그래서 뭐 비율, 뭐 평균량,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추정량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표본 조사의 이제 의의와 절차에서 첫 번째 절차 단계가 표본 추출 오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표본이 모집단의 일부이자 모집단 전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자, 표본이 모집단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추출을 하면 되는데 네, 그 쌀바구니에서 일부의 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쌀이 이 전체의 쌀의 특성을 대표를 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쌀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본 크기를 크게 할수록 오차는 작아지겠죠. 많이 추출할수록 오차의 범위는 작아지겠죠. 오류의 범위는 그죠? 네, 작아질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네, 표본 편의. 표본 추출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입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표본 편의라고 정의합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표본 편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추출하면 되는데 잘못 추출해서 예외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심각하게 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 이제 이런 그 표본 편의 단계에서 절차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 했었을 때 모집단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1단계에서. 그렇죠? 왜? 모집단 도대체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뭐 대한민국 성인 또는 대한민국 대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생 이 모집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전체 대한민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틀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우리가 그 대학생이라고 볼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쌀을 이렇게 잘 거를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대학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하는 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각 대학마다 몇 %의 대학생을 우리가 추출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배워야 될 게 크게 표본 추출 방법에는 상당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확률적으로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 비확률적으로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후에 배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이 결정되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 크기를 결정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데이터를 조사할 것인가. 그쵸? 그 다음에 네, 이것까지 결정된다 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표본 추출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표본 조사의 절차 단계입니다. 총 5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추출 이제 5가지 단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4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모집단을 결정할 때, 자, 뭐,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고 결정했을 때, 모집단의 내용, 방금 얘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그 아래에, 있죠. 모집단의 내용에서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만약에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표본 추출 단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네 무료급식을 찾는 노인들 좀 더 세부적으로 표본 추출 단위를 네 모집단의 하위인 거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범위 어디까지를 할 건가? 서울특별시만 보겠다. 또는 부산만 보겠다. 영등만 보겠다.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정도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범위를 결정합니다. 시점은 내가 언제 있는 사람들을 측정을 하겠어. 시점은 예를 들자면은 뭐 2020년 몇 월, 며칠 또는 며칠에서 며칠까지 시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샘플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 내용은요.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서 추출은 어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하겠다. 정도, 범위는 네, 서울특별시. 그다음 시점은 뭐 몇 년도, 땡땡 어느 시점 이렇게 해서 자 모집단은 대부분 이 4가지 모집단 내용, 표본 추출 단위, 범위, 시점을 가지고 네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네 표본 편의는요. 표본 추출의 5가지 이제 단계 중에서 표본 편의는 네, 그 2번째 그 표본 추출의 틀을 결정하는 단계를 들 수 있는데 연구 집단의 모집단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틀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그 표본 추출의 틀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에서 그 모집단을 정의했죠.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틀을 결정할 수 있을까? 를 결정을 한 다음에 3번째 단계인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한다 그랬죠? 크게는 2가지. 확률적인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4번째가 표본 크기의 결정입니다. 해서 추정의 정확성과 너무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적게 하면은 추정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케이스 수. 그래서 추정의 정확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잘 고려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표본 크기를 결정을 이 단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네 5단계 표본 추출까지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 방법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확률적인 표본 추출, 2번째가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자, 여기서는 네,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부터 보실게요. 자,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의 구성원들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미리 정한 다음에 그 확률에 맞게끔 확률에 따라서 모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표본 추출을 하는데 확률적인 거예요.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여기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요. 모집단의 각 구성 요소가 동일한 추출 확률을 갖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난수표 또는 컴퓨터의 난수표 발생기를 사용해서 추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난수표를 만들어서 확률상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 번호를 매긴 다음에 뭐 짝수만 하겠다, 또 홀수만 하겠다, 아니면은 5배수로 하겠다, 뭐 숫자 앞에 5만 들어가는 거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확률, 그렇죠? 이런 그 모집단의 추출 확률을 정한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난수표를 하기도 힘들다 하는 경우엔 대부분 컴퓨터에 난수표 발생기를 돌려서 추출하시면 되겠죠. 자, 2번째가
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자, 이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우선 모집단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네, 그 각 소그룹, 예를 들면 A, B, C 그룹이 있어요. 이 소그룹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해서 다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케이스가 많아요.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네, 소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그쵸? 이 그 각 소집단에서 각각을 뭡니까? 또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 그러면 앞에 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추출할 때 좀 더 고르게 분포해서 추출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연구자와 관심이 있는 특정 소그룹에서 표본이 반드시 추출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 있었을 때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연대 아이들을 추출하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학생,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 대학을 유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룹, 유연대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표본이 반드시 추출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대상이라는 유연대 학생들을 했었을 때, 네, 그 특정 소집단을 층화 표본 추출로 네, 지정을 해서 추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 속해 있는 소규모 하위 집단이 표본의 적절한 크기로 포함되도록 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군지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앞에서 배우셨던 층화 표본 추출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을 여러 소집단으로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 소그룹 중에서 무작위로 미리 정한 수만큼 소집단을 선택한 후에 그 선택한 그룹 안에서 다시 네,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 표본하는 방법. 자, 밑에 예를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대상이 누구죠? 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 제일 먼저 이제 군지 표집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는 무슨 방법? 네, 층화 표본 추출과 같이 여러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지만은 내가 그나마 네, 조사하기 좀 편안한 네, A 종합복지관을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쓰죠. 그런 다음에는 선정한 그 복지관 안에서의 이용자들은 어떻게? 네, 특정한 어떤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그쵸? 단순 이제 그 무작위. 그래서 아까 네 이런 그 그룹을 해서 뭐 번호대로 한다든지 그쵸? 해서 어느 정도 확률을 정해놓고 무작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바로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체계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우선 임의의 정수 n을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모집단 목록에서 네, 매번 n번째 위치한 구성원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 따라서 모집단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n번째 위치한 사람들을 그냥 뽑기 때문에. 자, 모집단에서 자, 요만큼의 인원이 자, 자, 요만큼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쳤을 때 연구자가 원하는 표본 크기는 우리가 이제 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집단에 다 조사가 100만 명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 크기를 200명 정도만 나는 조사를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추출을 해서 나온 네, 이 표본의 크기죠. 근데 200명이 어쨌든 표본으로 올라왔다 한다면 N은 뭡니까? 우리가 네, 이제 5천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결정을 이제 5천으로 한다고 쳤었을 때 그런 다음부터는 네 1부터 네 이제 5,000n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가령 20이라는 숫자가 선정됐다면은 제일 처음으로 20번째 구성원을 추출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또 매 5,000번째에 위치한 구성원을 다시 또 추출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5,020번째, 1,020번째와 같이 순차적으로 네 뒤에 20번째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을 추출해서 이 사람들 200명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체계적인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셨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은 자, 표본 추출이 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방법이에요. 확률에 따라서 표본 추출하기가 힘든 경우,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 경우에는 보통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첫 번째 예가 가용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모집단 중에서 표본 추출이 가능한 구성들만을 표본에 포함시키는 방법. 주로 이제 뭐 한두 명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사업의 수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A라는 내가 뭐 잘 아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날 하루 쭉 서베이 조사를 하는 방법. 이게 바로 확률상 그쵸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확률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 추출하기 힘들 때 이러한 가용 표본 추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 가능성에 의존해서 표본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구조적인 당연히 이런 편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이 할당 방법은 관심 있는 특정 대상 그러니까 관심 대상의 이제 관심 있는 특성이 모집단에서 분포되어 있는 비율을 고려해서 모집단의 소그룹을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 그래서 이 할당 표본 추출은요. 가능성에 의한 표본 추출의 문제점,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된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대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라고 우리가 연구자들이 믿는다면은 표본 추출에 있어서 이들의 모집단 분포를 고려해서 표본을 좀 추출을 하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노숙인 모집단에서 남녀의 비율이 90%, 여자는 당연히 10%인데 표본 크기가 100명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표본은 남자는 90명, 여자는 10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50대 50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율이 90, 여자는 이제 10%라고 했었을 때 표본 크기가 100명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그쵸 90명 추출, 10명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살펴보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요. 세 번째 판단 표본 추출입니다. 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잘 판단해서 표본 추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의 이제 큰 차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확률적인 표본 추출은 연구 목적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잘 묘사하고 추론한 반면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은 어때요? 연구 목적이 전체, 모집단 전체, 우리나라 뭐 대학생 뭐 이런 거보다도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 집단에 관심이 많은 경우를 주로 우리는 비확률 표본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이 소집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나 통찰을 얻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에 따라서 표본 추출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구주차에서 신뢰도, 타당도 측면을 살펴보셨고요. 여러 가지 이제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추출 절차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자, 구주차의 댓글 확인 과제는요.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을 간단히 각각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댓글은 표본 추출 방법 많이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를 간단히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줌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표본 추출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요. 이런 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네, 각 다양한 표본 추출 방법을 비교 분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